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년 제1회 환경보건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중요한 코로나 관련된 주제,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떤 또 삶을 살지, 또 어떻게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될지에 관한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제가 코로나 이후 생존 도시 를 제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인천환경보건센터의 함승원 사무국장님이 마스크 세상에서 살아남기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조금 전에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린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삶을 살아갈지, 코로나 이후 생존 도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생존 도시,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도시 또는 거주지, 또 공동체,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입니다. 집. 근데 집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어떻게 생겼을까? 그리고 그것이 현재 도시에 어떻게 왔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인류의 최초의 집이 어떤 모양이었을까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40만 년 전쯤에 인류의 조상, 사실은 호모 사피엔스라기보다는 인류의 조상이었을 텐데요. 이렇게 집을 만들 때 이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나무하고 뭐 저런 몇 가지 도구를 통해서 이제 만들었죠. 근데 저 집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람이나 비를 피하고 또는 맹수를 피하고 그런 것들이었겠죠. 결국은 집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존 또는 안전, 건강을 지키기 위한 어떤 보호막 같은 거였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이제 그러면서 인류는 지난 10,000년 전에 문명의 시기로 들어서게 됩니다. 근데 문명의 시기에 들어서기 전에 한 15,000년쯤 되면, 5,000년 전이죠, 지금부터. 그때 그 빙하기에서 현재의 기후로 바뀌는 지구 온난화 시기를 맞게 돼요. 그래서 빙하기가 끝나고 현재와 같은 지구의 기온을 찾는 게 이제 12,000년 정도 전입니다. 그러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 이제 문명의 시기로 이제 들어선다. 이제 그런 의미랑 같은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명, 우리가 보통 4대 문명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초록색으로 그려져 있는 그 지도에서 그게 이제 4대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부터 시작해서 이집트, 인도, 그 다음에 황하, 이렇게 문명인데 사실 이 문명은 농사를 지었던 최초의 그런 집단, 그런 것들이 이제 문명을 이어졌고요. 근데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 전에 농사 짓기 전에는 각자가 뭔가 수렵이나 또는 채집을 통해서 살아왔지만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일정한 곳에 모여 산다는 뜻이거든요. 사람들이 모여 산다. 그리고 또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동물을 가축화시켜서 가축과 같이 산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동물과의 접촉이 늘어난다. 그래서 사람이 모여 살고 동물과의 접촉이 늘어나는 것이 문명의 하나의 중요한 그런 요소였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람이 모여 살고 동물과 접촉하게 된다는 것은 전염병이 생기면 금방 퍼진다는 그런 이제 조건을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집을 말씀드렸지만은 최초의 도시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한 7,000년 전쯤에 인류의 최초의 도시, 사실 아주 오래되지 않았어요. 7,000년 전쯤 됩니다. 그때 메소포타미아에는 우르크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저 그림에서 보면은 좌측에 그런 이제 폐허처럼 보이는 게 이제 우르크의 그 잔재가 남아 있는 거고요. 그걸 다시
그 과거의 모습을 한번 재현해 봤다 그럴까요? 그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상상도입니다. 근데 저런 도시가 이제 최초의 도시죠. 그 최초의 도시는 아까 농업혁명에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이 문명의 시작이라 그랬는데, 그 모여 사는 거가 조금 더 틀을 갖춘 그런 것이 이제 도시가 되죠. 그림에서 보듯이 가운데 이렇게 좀 탑같이 세 있는 저게 이제 신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도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정한 규율 또는 권위 체계 이런 것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저런 것들이 이제 문명의 기반이었다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도시가 그렇게 형성됐지만 또 도시 계획에 의해서 생긴 거는 그 다음이겠죠. 처음에 뭐 계획적으로 도시를 세우지는 않았을 거니까요. 근데 이제 그리스가 문명을 주도하던 시기에 들어가면 도시를 계획에 의해서 만들자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최초의 도시계획가가 히포다무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도시는 지금 피레우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피레우스라고 하는 항구 도시입니다. 근데 좌측에 보이는 이 지도가 사실 최초의 도시계획인데, 지금 보면 사실 굉장히 놀랍죠. 저런 도시계획을 그리스 시대에 이미 갖고 있었다. 근데 그 그림을 또 조금 더 들여다보면 도시가 굉장히 질서 있게 격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저게 최초의 도시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시인데, 저렇게 격자 모양으로 만든 것은 우선 도로가 반듯하고 집들도 다 어떤 규격화돼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물자의 이동이 편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군사의 이동도 편하게 이제 빠르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반면에 그 전염병이 생겨도 빠르게 퍼져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또 같이 갖춰지는 거죠. 그래서 도시라고 하는 것은 질병의 역사, 특히 전염병과는 굉장히 밀접한 그런 관련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 문명이 끝나고 이제 로마 문명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로마 문명은 정말 찬란한 문명이죠. 근데 우리가 찬란한 문명이라 그랬을 때 그 로마는 어떤 면에 찬란합니까? 그거는 건축물에 있어서 또 도로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업적을 쌓았죠. 지금까지도 로마의 문명은 지금 봐도 놀라울 정도인 거죠. 그리고 로마는 당시에 이제 모든 길은 로마로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로마는 로마 제국 전체에 도로망을 다 깔았어요. 그것도 표준 도로망을 깔았습니다. 그래서 바퀴도 표준화시키고 수레도 표준화시키고,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도 로마 전역으로 갈 수 있는. 근데 로마가 굉장히 큰 그 규모의 땅덩어리를 가졌잖아요. 그런데 그거가 다 도로망으로 연결됐다는 뜻은 한편으로는 물자와 군사의 이동이 편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질병이 퍼져도 금방 퍼질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제 로마는 정말 많은 업적을 만들었고 건축에 있어서 그 정말 찬란한 그 성과를 얻었죠. 근데 로마 제국의 피크가 이제 누구 때냐면은 마르쿠스 아리엘루스 안토니우스 황제 때입니다. 이 안토니우스 황제 때 근데 전염병이 돌아요. 그게 이제 천연두라고 지금은 생각합니다. 이 당시에 게르만족하고 이렇게 그 로마 제국이 막 싸우고 그러면서 전염병이 도는데, 그 전염병이 전국에 이제 퍼지게 되고, 전염병이 퍼지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 로마가 군대의 군사력이 약화가 되고요. 군사력이 약화되니까 또 군대를 또 증발해야 되고, 그러니까 농민들이 군인이 되고, 뭐 이런 이제 악순환에 빠지게 되죠. 그러면서 로마가 쇠퇴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이제 천연두라고 하는 병이었어요. 천연두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무서운 병이었죠. 그리고 로마가 이제 쇠퇴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로마는 사실은 그 다음에 그 서로마, 동로마로 나눠져요. 그래서 두 개의 로마 제국이 생기는데, 서로마 제국은 서서히 약화되고 이제 동로마 제국이 이제 힘을 얻어가는 건데, 근데 그럴 때 그 로마가 전염병을 또 커다랗게 또 한 방 맞습니다. 그게 흑사병이에요. 흑사병이
5세기, 6세기죠. 6세기에 흑사병이 도는데 동로마 제국의 수도가 콘스탄티노플입니다. 근데 콘스탄티노플에서 흑사병이 그 542년에 돌아왔을 때는 인구의 4분의 1이 흑사병으로 사망하는 엄청난 사건을 겪게 돼요. 그리고 사실은 뭐 이것 때문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때 상당히 국력이 약화되면서 동로마 제국도 서서히 이제 그 세력을 잃어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의 흥망성쇠에서 전염병이 주는 그런 그 영향이 상당히 컸던 거죠. 그러니까 천연두 또 흑사병 이런 것들을 크게 이제 맞으면서 서로마 제국, 동로마 제국 이게 상당히 쇠악의 길로 들어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흑사병은 인류사에서 보면 3번 흑사병이 오는데 조금 전에 이제 6세기에 왔었던 거, 그 다음에 14세기에 한 번 오고 또 19세기에 또 한 번 옵니다. 근데 흑사병 중에서 가장 그 큰 영향을 줬던 것은 14세기 흑사병이에요. 또 우리가 아는 흑사병은 사실은 14세기 흑사병을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 이때 사실 흑사병의 발원지는 그 중국 근처였습니다. 중국 근처에서 이제 발원해서 그 실크로드를 타고 또 지도에서 보듯이 이제 화살표 같이 모양이 돼 있잖아요. 이게 해상로를 타고 가서 유럽에 들어갑니다. 당시에는 이제 몽골 제국이 또 상당히 영향력을 줄 때여서 몽골 제국이 아시아뿐 아니라 유럽까지도 막 공략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균도 따라서 이제 유럽으로 가서 유럽의 그 이탈리아부터 시작해서 유럽 전역에 퍼지게 되는 이제 그런 경로를 겪게 됩니다. 사실 그 지금 우리 코로나도 어떻게 보면 이제 비슷한 경로를 겪은 거죠. 이제 중국에서 시작해서 이탈리아로 가서 또 유럽에 퍼지고 또 미국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퍼졌던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경로를 보면은 전염병이라고 하는 역사를 또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전염병이라고 하는 그 속에 도시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14세기에 그 흑사병이 돌면서 유럽 전체에 퍼졌거든요. 유럽 전체에 퍼지면서 그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하는 정말 엄청난 피해를 줬던 것이 14세기 흑사병인데 근데 왜 14세기에 유럽의 전체에 퍼지면서 그렇게 엄청난 영향을 주었을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본다면 당시에 이제 유럽은 중세의 마지막 시기쯤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십자군 전쟁이 있었잖아요. 십자군 전쟁이 이제 막바지에 이를 때 유럽에는 이제 도시들이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도시가 그 기본적인 도시의 네트워크가 완성된 게 14세기입니다. 도시의 네트워크가 완성됐다는 것은 아까 로마 제국 말씀드렸지만 로마 제국과 같은 어떤 도로의 연결망 같은 것들이 유럽 전역에 도시와 도시 사이에 그 연결망들이 완성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4세기에 퍼졌다는 의미는 사실 균이 들어왔을 때 그런 도시의 연결망들을 통해서 유럽 도시 전체에 퍼질 수 있었던 조건이 형성됐기 때문에 14세기에 그런 흑사병이 엄청난 피해를 줬다. 이렇게 해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와 전염병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잠깐 요 데카메론은 이제 그 책 이야기인데요. 잠깐 요 얘기를 하면은 14세기 흑사병이 돌면서 그 흑사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공포의 전염병이죠. 말하자면 걸리면 상당수가 이제 사망하는 건데 여기에는 뭐 당시 치료약도 없고 원인도 모르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공포 속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종교에 의존하는 거죠. 기도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흑사병 때 이렇게 기도를 아무리 해도 흑사병이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카톨릭, 당시의 로마
교회에 대한 권위가 굉장히 컸었는데 교회 권위가 이제 약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14세기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14세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아마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르네상스입니다. 14세기의 르네상스가 왜 일어났을까? 문예부흥이. 그리고 문예부흥 르네상스는 뭡니까? 우리말로 표현하면 인본주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종교적인 권위에 기대해서 살다가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싹트게 된 것은 그런 이제 종교적 권위가 떨어지면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책이 이제 데카메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제 보카치오가 이 책을 썼을 때 이 책의 내용이 바로 또 흑사병에 관한 거예요. 흑사병 때문에 10명의 젊은이가 도시에서 농촌으로 가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의 내용이 되게 종교적인 권위, 세속적인 권위를 부정하고 우리 보통 사람과 똑같다. 성직자나 행정 관료나 아주 보통 사람이 하는 수준과 똑같다는 것을 이 책에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책이에요. 한번 또 읽어보시면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본주의 문예의 부흥, 이제 이게 14세기에 시작돼서 그것이 오늘날의 유럽의 역사의 밑바탕이 된 거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잠깐 지나가면서 한 가지 빠뜨릴 수 없는 사람이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인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제 15세기 문예부흥이 시작되고 또 어느 정도 됐을 때인데 정말 천재죠.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근데 오늘 이제 도시 얘기를 하니까 다빈치가 도시에도 관심이 있었다는 걸 좀 말씀드리려고 이 그림을 갖고 왔습니다. 이 그림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인데 도시의 건물을 저렇게 몇 층으로 했죠. 근데 당시 이미에도 몇 층짜리 건물들은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특징적인 게 지하도를 저렇게 그려놨거든요. 지하도를 그려서 저 지하도를 물류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그렸을 거다. 설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릅니다만 그렸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그렇다면 지하도는 물류, 위에는 사람이 사는 이제 그런 도시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사실 도시의 지하도를 저렇게 그린 것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처음입니다. 그 전에는 저런 개념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18세기에 넘어가면 유럽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이 생기죠. 그게 산업혁명입니다. 산업혁명은 농민들이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고 도시의 노동자로 와서 도시 하층미 되는 또 일련의 과정과 떨어져 있질 않죠. 물론 이제 증기기관 만들어지고 석탄이나 이런 에너지를 사용해서 생산을 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농민들이 도시의 가난한 하층민이 되는 과정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1852년에 런던에 콜레라가 돕니다. 근데 런던의 콜레라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하면요. 1852년은 빅토리아 시대입니다. 빅토리아 시대는 영국에서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시대거든요. 지금까지도. 가장 영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한 국력을 갖고 있었을 때가 그때죠. 근데 그 빅토리아 시대의 한가운데에서 런던이면 또 그중에서 수도에서 콜레라가 돕니다. 그래서 1년에 한 10,000명 정도가 사망하는 사건이 생기는데, 런던에서만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콜레라에 대한 연구도 하고 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던 때이고, 오른쪽에 있는 분이 존 스노우라고 하는 분인데, 저분은 사실은 마취과 의사인데 마취과 의사도 콜레라를 연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콜레라의 원인을 그 우물 때문에 생겼다고 이제 밝혀내서 콜레라를 끝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공헌을 하게 되죠. 또 같은 시대에 그런 이제 많은 고민을 통해서 또 나왔던 사람들 중에 에드윈 체드윅이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이분은 도시를 건강하게 만들어야지 사람이 건강해진다 하는 이제 생각을 해서
위생 도시를 만들자 또는 건강 도시를 만들자, 또 실제로 이분은 공무원 역할을 해서요. 그런 이제 도시 계획 같은 것도 많이 세우게 되죠. 그러면서 영국에는 공중위생법 또는 주택 및 도시계획에 관한 법, 이런 법들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도시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만들자라고 하는 개념에서 도시정비를 시작합니다. 당시에 도시계획이라고 하면은 그런 의미를 있어요.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 우리는 아파트를 어디다 세울지, 도로 어디다 세울지, 이제 그런 계획을 도시계획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떠오르는 단어 속에서. 당시에는 도시계획하면 그거는 건강한 도시를 어떻게 만들지, 안전한 도시를 어떻게 만들지, 이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의 시작은 건강과 안전부터 시작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도시계획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상수도와 하수도를 제대로 만들자 하는 거였어요. 왜 그러냐면 1852년에 런던에서 콜레라가 돌 때 말씀드린 것처럼 빅토리아 시대이긴 하지만 런던에조차 상수도와 하수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병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시에는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하수 처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19세기 말쯤 되면은 유럽의 주요 도시들은 다 상수도, 하수도를 갖추게 됩니다. 그 표가 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대개 19세기 말에 유럽 또 미국의 주요 도시에는 이런 상수, 특히 물을 여과해서 공급하는 이런 시설을 다 갖추게 되었고, 오른쪽의 그래프가 뭐냐면요. 이게 1900년에서부터 1960년까지의 그림에서 각 질병의 사망률을 표현한 건데요. 뚝 다 떨어지잖아요. 이 질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다 떨어집니다. 이게 이렇게 도시를 안전하고 또 특히 이제 식수 공급을 통해서 안전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위생 도시를 만드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망률이 떨어진다 하는 것이었고요. 당시에 우리가 이제 페니실린이나 또는 백신이나 이런 항생제 또는 그 예방접종 이런 것들은 다 나중에 생긴 거거든요. 대개는 2차 세계대전 중이나 이후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도시를 안전하게 건강하게 만드는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그림이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19세기 말에 미국의 도시는 이런 모습이고,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런 도시들 모습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런 도시들은 사실 건물을 잘 생각해 보면 환기가 잘 안 되는 건물이에요. 빛도 잘 안 들어오고, 그리고 19세기 말에 미국에 특히 이제 뉴욕 같은 도시에는 결핵이 굉장히 만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도 도시 환경을 정비하지 않으면 결핵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도시를 어떻게 새롭게 만들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19세기 말에 이 그림은 이제 멋진 그림이잖아요. 이게 시카고의 1회 엑스포 때의 사진입니다. 이제 19세기 말에 들어가면 도시를 이제는 사람들이 빽빽하게 빼곡하게 사는 그런 게 아니라 좀 널찍하고 크고 멋있고 웅장하게 한번 만들자. 그게 이제 중심 도시는 그렇게 만들자. 그리고 중심 도시는 일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되 사람들이 잠자고 먹고 거주하는 곳은 그 옆에 전원 도시로 만들자. 그렇게 하면은 이상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생각해 보면 굉장히 멋진 생각이긴 하죠. 왜냐하면 중심에 도시가 있고 거기서는 일을 하고 그렇지만 집에 와서 쉴 때는 또 전원 같은 곳에서 내가 생활하고 그러면은 굉장히 이상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전원 도시 개념이 만들어지고 이게 이제 하워드라고 하는 영국 분이 이런 그 그림도 그리면서 저런 개념을 전파했고 또 유럽과 미국의 많은 도시들이 그 도시는 중심 도시와 전원 도시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운동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까지도 또 우리도 생각해 보면 그런 중심 도시와 전원 도시 또는 우리는 이제 위성 도시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고 이런 개념을 가지고 많이 만든 데가 이제 미국입니다. 미국에는 중심 도시가 있고 빌딩이 높은 빌딩이 있는 중심, 소위 다운타운이 있고 그 집들로 구성되어 있는 도시들이 있죠. 근데 실제로 저분들은 도시가 저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차를 타고 먼 도시에 가서 직장 생활하고 다시 차를 타고 집에 와서 집에 그 테레비를 보고 쉬는 거죠. 저렇게 생활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저게 이제 시티 스프롤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렇게 되니까 사실은 자동차가 많아지고 자동차가 많아지면 대기오염이 생기고 사람들이 운동하지 않고 출퇴근하고 집에 와서 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니까 운동 안 하고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 보는 이런 생활이 된 거죠. 그런 생활이 물론 그렇게 되리라고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되면서 미국에는 비만율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이 이제 생기는 그런 중요한 요인이 됐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반성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이런 개념은 대도시의 번영, 대도시를 중요하게 잘 만들고 위성 도시나 또는 전원 도시를 만들자 이런 개념이어서 이제 대도시를 만드는데 이런 대도시가 뭐 뉴욕, 싱가포르, 파리, 런던 이렇게 그림에서 보여 정말 멋진 도시죠. 서울도 사실은 굉장히 멋진 대도시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현대 문명은 저런 대도시들을 연결해서 일일 생활권을 만들자 하는 것을 이뤄냈죠. 우리가 그걸 뭐 세계화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 어쨌든 전 세계 연결망이 하루 안에 다 연결되는 이제 그런 세상을 만들었고 그건 인류의 상당한 업적이라고 이제까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들어서 이상하게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 거의 5, 6년에 한 번씩 지금 오고 있어요. 물론 코로나19는 지금 거의 3년에 가까이 가지만 저런 스케줄을 보면 앞으로 3년 뒤에 또 뭔가 옵니다. 자, 그러면 저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가 봤던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미국에서는 뉴욕, 프랑스에서는 파리, 영국에서는 런던, 일본에서는 도쿄, 한국에서는 서울에서 가장 사망률이 높았습니다. 그러면은 왜 저 도시들이 의료 수준이 가장 나빠서 사망률이 높은 것일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거는 저 도시들의 특징이 대도시라고 하는 것,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것, 그런 조건이 되면 의료 수준이 아무리 높아도 결국은 전염병을 감당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저는 그런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전략을 이제 만들어내야 된다고 보는데요. 특히 이제 인구 구조가 변해서 이제 인구가 굉장히 노령화되고 하는 이런 시대에는 새로운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하는 거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봐도 수명 증가가 굉장히 빨라서 지금 150년 전에 비해서 그 당시 이제 40세가 평균이었는데 지금은 80세가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50년 만에 40년이라고 하는 수명 증가가 인류 전체가 이뤘다.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아직도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그림에서 보는 저런 도시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지금 서울의 도시의 문제, 뭐 이게 주택 공급을 부족하게 했느니 뭐 많이 했느니 이런 논란을 지금 겪고 있지만 사람들이 저런 도시에서 살고 싶어 하는 부분을 아직도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제 질문은
그런 도시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도시일 것이냐 하는 우리가 질문을 이제는 가져야 된다 이제 하는 겁니다. 코로나가 그것을 증명했다고 보고요. 결국은 위성 도시 또는 전원 도시가 아니라 자족적인 도시가 그 도시의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그런 새로운 개념의 도시들이 이제 만들어져야지 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네트워크 도시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근데 그게 위성 도시 또는 배드 타운이 되지 않으려면 그런 이제 자족적인 도시에는 자족성을 갖춘 그런 이제 내용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거 환경도 이제 바뀌어야지 되고요. 무엇보다도 의료가 그 자족적인 도시 안에서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도시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서울에 빅5 병원이 다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아픈 사람들은 서울에 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서울에 거주하려고 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에 훌륭한 의료가 들어서서 지역에서 그 의료 문제를 대부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족성을 갖춰야지 된다. 이제 하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외에도 건강한 도시를 이제 에너지라든지 또는 그 도보라든지 자전거, 운동 또는 녹지 이런 문제를 새롭게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지금은 그렇지만 또 그 스마트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 하는 것도 이제 시대적인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교통, 의료, 녹지, 먹거리, 폐기물, 물류 이런 하구 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돼서 과거에 영국에서 위생도시를 만들었듯이 이제는 건강도시를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될 때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 숨쉬고 건강해지고 살고 싶은 도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도시들을 만들려는 노력은 사실 유럽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없는 곳 또는 녹지 또는 그 도보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을 많이 하려고 하고요. 우리도 이제는 조금 더 이런 쪽에 도시를 만들어서 서울에 주택 공급을 많이 하자. 저는 이게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족적인 도시를 우리가 만들어서 어느 곳에서도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도시를 만들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카본 뉴트럴 우리 탄소 중립 얘기하잖아요. 근데 탄소 중립 갖고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태를 복원하는 그런 이제 생태계와 같이 사는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진정으로 건강한 미래 도시일 거다. 그렇지만 그런 도시는 반드시 기술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제 강의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